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도체 강의를 맡게 된 산업인류학연구소의 박준영입니다. 본 강의는 10번 정도 강의로 나눠서 진행하는데 대표적으로 반도체 개요,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 반도체 직무, 그리고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등등의 기술로 통해서 10번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많이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강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보시는 바처럼 반도체 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드릴 텐데요. 보시면서 천천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네, 앞으로 넘어갔네요. 네, 보시면 반도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도체를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실까? 최첨단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라는 게 뭘까?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인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해요. 그래서 보시는 바처럼 사전적 정의로 도체와 부도체, 전기를 흐르는 애들과 흐르지 않는 애들의 중간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많이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는 혹시 실리콘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것 같다라고 들었던 분도 있는 것 같고, 다른 말로는 모래 퍼서 장사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런 물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흘렀다 흐르지 않다 도와주는 게 반도체의 기본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공학적으로 실제 만드는 사람들이 쓰는 방식으로 보시면은 반도체는 평상시에는 부딪혔다가 무언가 힘을 주게 되면 무언가를 첨가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처럼 도체로 사용이 되더라라고 돼 있어서 어렸을 때 한번 불순물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도체가 우리가 필요할 때 흐르고 흐르지 않고라고 하는 걸 동작을 통해서 무언가 활용을 한다. 그 무언가 활용이 바로 이 산업적인 정의입니다. 보시는 바처럼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전자제품. 전자제품. 여러분들이 쓰시는 되게 많은 것들, 손에 들고 다니시는 핸드폰, 항상 보고 있는 노트북, 혹은 디스플레이까지도 이런 게 가장 기본적으로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자산업이라고 하는 건 1940년대 후반부터 이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부터 바로 이 반도체가 없게 된다면은 실제 반도체 없으면 기능을 하지 않는다. 전자산업은 바로 반도체를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제품이라고 하는 것에 소형화, 경량화라고 하는 것에서 실제 아무리 기능을 줄이더라도 반도체처럼 기능을 통합하거나 새롭게 만들지 못하면 제품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옛날에 보시게 된다면 공상과학 만화 같은 데에서 이 영상 같은 것들을 봤던,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이런 것들이 미래에 가능할까? 이런 거 고민했는데 지금은 가능하게 됐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정말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컸던 반도체는 뭐고, 작아진 반도체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고민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전적으로 봤었을 때, 공학적으로 봤을 때,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이 세 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도체, 부도체, 중간 물질,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흐르지 않다가 전기를 흐르는 어떤 형태,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전자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반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이유도 그건 반도체가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니까, 이게 왜 유명해졌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왜 유망한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이후에라도 더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 장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곡식에 주식이 쌀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반도체가 쌀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두 번 있고요. 두 번째로는 꼭 필요한 때 얼만큼 얘네들이 이익이 남을까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께서 쌀 생각하시면은 아주 비싼 특용 작물 같은 거는 아니죠. 근데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산업의 가장 기반이 되는 어떤 형태의 부품이나 소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된다면 반도체라고 하는 걸 할 때 왜 반도체가 필요했는지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보이론이라는 단어 정도는 이렇게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정보이론은 1937년에 미국의 클로드 세년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석사일 때 정도니까 굉장히 어릴 때 20대 때 얘기했던 건데, 이분이 얘기했던 이론이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가 0하고 1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가정을 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께서 특히 이 자판에다가 여기다가 가라고
가라고 입력하게 되면요. 이 가는 실제 우리가 인간이 봤을 땐 가라고 하는 한글 문자인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AC 빵빵이 돼 있어요. 보시면 AC 빵빵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 표를 디테일하게 보시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게 16진법이라고 하는 걸로 약속을 해놓습니다. 이러한 16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보시는 바처럼 이게 다시금 2진법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0과 1의 조합의 숫자로 바뀌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어떤 문자를 입력했을 때 컴퓨터는 16비트, 64비트처럼 16진법으로 이해를 하고 이 16진법으로 이해는 다시금 2진법으로 변경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 가라고 하는 게 컴퓨터가 받아들이기로는 1과 0의 무한한 조합으로서 하나의 정보를 이루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정보가 또 다른 형태가 텍스트 말고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영상도 있어요. 근데 이미지, 영상, 특히 영상은 이미지의 페이지, 프레임 수를 막 늘린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봤을 때 이미지가 숫자로 바뀌게 되면 영상도 숫자로 바뀝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인데요. 이 코랄 핑크라는 색깔이 있어요. 이 코랄 핑크라는 색깔을 보시면은 이 색깔이 RGB, 레드, 그린, 블루의 조합으로 보시면 248, 131, 12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형태의 숫자는 다시금 우리가 이진법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이미지의 이 픽셀, 여기 있는 작은 단위도 여기에 위치를 X, Y 좌표로 넣고 RGB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다시금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도 다시금 이 숫자로 바뀝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숫자, 이미지, 모든 것이 다 0과 1로 바뀔 수 있다. 클로센이 얘기했던 정보 이론을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정보 이론에 따라서 인간이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들이 0과 1로 바뀌게 된다. 이런 것들을 실제 이론화 시켰고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유망하고 우리나라가 돈을 잘 벌고 있는 전자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아실 때 정보 이론이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게 된다시피 이때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클로센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MIT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 이것들 실제 0과 1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렸고, 그러면 그것을 0과 1을 표시할 스위치가 있어야겠죠. 그 스위치라고 하는 게 뭐냐? 요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어릴 때 논문을 썼죠. 우리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런 생각도 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서 이게 2049년이 아니라 1949년에 클로센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때 이 0과 1의 기반을 해가지고 체스 프로그램을 만들 정도가 됩니다. 거의 70년 넘어가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업이라고 하거나 정보 이론에 관련된 전자통신업, 전자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 2차 대전 전후로 엄청나게 크게 태동됐고 이후로 미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산업의 발달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됐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현재의 머신러닝 개념이라고 하는 거, 소위 인공지능의 개념은 이미 이때 나왔습니다. 클로드 세년과 다음 페이지 보여드릴 앨런 튜링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 미국의 초기 학자들이 이 인공지능, 지금의 가장 이론적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뭐다? 우리가 대단히 엄청나게 새로운 기술을 갖지만은 이 기술은 기본적으로 이때 이론적인 기반이 마련됐고, 이것의 이론적 기반의 현실적인 구현은 바로 반도체 때문에 됐다는 것을 이제 뒷페이지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바처럼, 이걸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0과 1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정보 이론이죠. 정보 이론을 통해서 가정을 했다. 그러면 이것을 구현을 통하려고 한다면 0과 1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스위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맨 처음 나왔던 스위치는 그 유명한 바로 이 튜링입니다. 앨런 튜링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2017년에 개봉된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2차 대전이죠. 2차 대전 때 독일군의 암호가 애니그마라고 있었습니다. 그 애니그마를 풀려고 미국, 소위 이제 연합군들이 막 고민했죠. 그때 아주 똑똑한 수학자 앨런 튜링이 0과 1의 정보 체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거를
애니그마의 암호 해독을 해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기계식 연산 장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여기 종이 테이프예요. 아주 연배가 이제 많으신 시니어분들께서 아시겠지만은 여전히 종이 테이프로 했었던 것들이 기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서 출력하는 게 정보가 0과 1이다. 요걸 통해서 수많은 형태의 암호를 해독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만큼 암호가 있다. 잘 모르겠다. 풀어보자. 숫자로 다 바꿔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솔루션을 만들게 되면 어딘가에서 단서가 있다. 그걸 풀어가지고 2차 대전에 실제 독일군을 애니그마를 풀면서 독일군이 미사일을 어디로 떨어뜨릴까? 이러한 전신과 정보를 이제 해독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2차 대전에 굉장히 큰 어찌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됐었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영화에서 나옵니다. 잠깐 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분이 고민했던 이유가 뭐냐면 독일군 암을 풀었어요. 근데 봤더니 이 폭탄이 노르망디에 떨어지면 10만 명이 죽어요. 근데 베를린에 떨어지면 50만 명이 죽어요. 그럼 어디를 격추해야 되지? 뭐 이런 형태까지 고민했었던 것들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거 아이폰이죠. 여러저러 유저가 계시겠지만 삼성도 많이 쓰실 것이고 애플폰도 많이 쓰실 텐데 애플의 기호가 이게 독사가 깨문 거거든요. 독사가 깨물었다는 게 뭐냐면 이분이 소위 이제 성소수자였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화학적 거세를 할 때 거세 당하기 전에 독사가 물고 죽었었습니다. 그것하고 연관이 있다 없다 설왕설래가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이런 형태, 이 사람의 기술적으로 앞섰던 분의 어떤 것들을 기리기 위해서 혹은 어떤 것들의 이미지를 위해서 애플이라고 하는 전자기기 업계도 이런 마크를 쓰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은 많이 아시는 게 바로 애니악이죠. 스위치가 뭐였다? 기존의 기계식 장치였다가 이번에 뭐더라? 바로 진공관이더라. 그래서 집채만한 컴퓨터가 엄청나게 있었어요. 진공관이 있었고 램프가 있었습니다. 진공관과 램프가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뭐란 거냐? 진공관이 켜지면 1, 꺼지면 0. 혹은 램프가 켜지면 1, 꺼지면 0인 거죠. 계속 0과 1을 표시할 수 있는 물질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여담으로 책을 보면은요, 그 램프가 켜지면 1인데 갑자기 꺼졌어요. 왜 그러냐? 나방이 들어와가지고 램프를 꺼트려버리고 뭐 이런 것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0과 1의 정보 이론에서 중요한 게 실제로 얘를 구현시킬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런 애니악이나 튜링에서 나오는 기기식 장치처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0과 1의 표시를 했더라. 이게 이제 가장 시초가 되어서 1950년대 전후로 쓰였던 반도체 표시 장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냐? 바로 이 트랜지스터라는 겁니다. 오늘 하는 강의 중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가 되실 수도 있고, 물론 이쪽에 종사하셨거나 아니면 중학교 때 기억이 나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요. 이 트랜지스터라는 단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게 스위치인데, 스위치 중에서 요거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요거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은 1947년에 윌리엄 쇼클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쇼클리. 이 사람이 아주 지독한 인종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나중에는 노벨상 받은 다음에 탄압 많이 받는데요. 이 사람이 뭘 발명했냐? 그렇게 스위치를 만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스위치를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게 어떻게 하냐? 어떤 물질에다가 힘을 줬을 때 이 부분에 무언가 값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고안해냈어요. 특히 이 사람이 1947년도에 만들었는데 10년 뒤에 1957년도에 누가 나왔냐? 바로 강대원 박사란 분이 나왔습니다. 제가 빨간 글자를 써가지고 굉장히 좀 우리 서랍 이름 쓴데 민망한 아주 유명하신 그 과학자신데요. 이분이 벨랩에서 가셔가지고 이 쇼클리가 얘기했던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스위치를 양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메탈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거. 산소, 실리콘 해가지고, 여기 있는 스위치를 우리가 메탈로 얘기할게, 여기 있는 가운데를 옥사이드 같은 걸 얘기할게, 여기를 실리콘 웨이퍼로 얘기할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팻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거 풀네임까지는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요 스위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스위치의 가장 기본 컨셉을 우리 강대원 박사가 이때 만듭니다. 벨랩에서.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2017년부터 이 뒤에
60년 지나서죠. 이때부터 강대원 프라이즈, 강대원 상 같은 걸 줘가지고 국내에서도 이 전자공학이나 반도체공학 쪽으로 성과가 아주 좋은 분께 이런 것들에 이제 상도 주고 우리가 프로야구의 최동원상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뭐 한다? 우리가 얘가 켜졌을 때 1이고 꺼질 때 0이라고 하는 것의 표시를 나타낼 수 있게 됐다. 여기서 잊어보지 마실 게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0과 1의 정보 이론을 만족해서 수많은 형태의 0과 1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걸로 쓰이는 것인데 그때 처리하는 대표적인 스위치를 우리가 이제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걸로 하게 됐다. 이때는 당연히 이게 뭐다? 물질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언가 여기다 힘을 주더라. 에너지라고 하는 전기 에너지를 주더라. 그걸 통해서 보시는 바처럼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던 반도체의 불순물이죠. 이렇게 있는 불순물들에 의해서 얘네들이 불순물 왜 있냐? 얘가 실리콘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억해 보시면 실리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실리콘은 우리가 원자 번호가 뭐 14번 해가지고요. 여기 있는 전자가 4개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뭐 3개 얘기하고 5개 이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통해서 전자 개수가 차이가 난다. 전자 개수가 차이가 나면 어떤 데서는 전자가 남아나고 어떤 데서는 전자가 부족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힘을 주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로 무언가 전자들이 이동한다. 전자 이동이 바로 신호의 처리겠죠. 신호 처리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동작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트랜지스터를 동작시키게 됐다. 이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지금보다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이게 대표적인 스위치가 되겠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바처럼 이제 우리 그림을 통해서 봐볼게요. 여기서 전자를 중요시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금속 결합인 못은 바로 불이 들어와요. 전자가 움직이니까. 병은 안 들어와요. 근데 이 판에다가 원래 전자가 안 들어왔어요. 불이 안 켜졌어요. 근데 힘을 주니까 불이 슥 들어오죠. 이게 왜 그러지? 다시 볼게요. 보시는 바처럼 원래는 판에 가만히 있을 땐 안 들었는데 여기다가 에너지를 주니까 여기 있는 애들의 전자가 막 힘을 받으면서 여기로 전자들이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반도체는 뭐다? 이렇게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질에다가 에너지를 인가해가지고 이 물질에 어떻게 전자들이 소위 흥분하는 겁니다. 이건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라운드 상태에서 익사이트 상태로 가게 되면서 이 익사이트된 전자들이 이동하는 게 곧 뭐죠? 우리가 실제 얘네들이 이 전자가 발생되고 이걸 통해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불이 켜지죠. 불이 켜지는 원리는 뭐죠? 이게 필라멘트다. 필라멘트는 얘네들이 저항을 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열이 발생되면서 불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이러한 전자라고 하는 것들의 에너지에 따라서 인가되는 것들.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켜지면 1이고 꺼지면 0이다. 중요한 건 전자의 컨트롤에 달려있고 이런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고 이것을 확대해서 진짜 진행되는 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로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의 동작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전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전자가 많이 있어요. 이제 확대가 됩니다. 보시면 전자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한다? 이게 여기에 스위치가 딱 들어오죠. 스위치 들어와서 여기서 무언가 전압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막 인가해요. 그러면 에너지 인가됐죠? 여기서 에너지 플러스 인가됐으니까 마이너스 전자가 여기에 틈이 생겨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쪽으로 마이너스 막 흘러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동작한다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스위치죠. 트랜지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이거 풀네임으로 오늘 강의 중에서 트랜지스터의 풀네임을 열었던 거. 그래서 트랜스퍼 플러스 레지스터. 혹시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게 가변 저항이었죠? 중학교 때 공부 좀 하셨던 분들께서 아실 수도 있고 처음 들었으면 오늘 알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변 저항이 뭐냐?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게 트랜스퍼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의 줄임말인 것이죠. 그래서 가변 저항, 결국에 뭐다? 여기 있는 형태의 물질의 저항값이 변한다. 왜? 에너지를 주니까인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분께서는 아까 보신 대로 뭐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이런 말 하시겠지만 반도체를 실제로 스위치를 만든다는 게 우리나라 제조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 스위치라고 하는 것에 0하고 1하고 하는 거를 켜줄 때 필요한 것보다 여기에 에너지를 인가해서 얘네들의 전자의 이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결국에 반도체는 이러한 물질의
에너지를 인가해서 정보를, 전자를 이동했을 때 나오는 효과가 바로 반도체 가장 중요한 소자인 트랜지스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재밌게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처럼 그래서 나오는 반도체 제품이 있어요. 제품. 네. 특히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뭐죠? 보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딱 보시기에도 메모리, 기억이죠. 기억. 기억용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보시면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크게로 D램이라고 하는 거하고 플래시 혹은 낸드라고 하는 걸로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쪽을 투자하시거나 혹은 아니면 정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D램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쉽게 보자면 이 속도 담당이에요. 속도 담당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아니 기억하는 게 왜 갑자기 속도가 나와요? 라고 물어보시겠지만 아래 보시면 먼저 시스템 반도체를 말씀드리면 시스템 반도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처리 장치 CPU 같은 거죠. 당연히 속도는 CPU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말씀하시겠지만 실제 반도체에서 현재는 뭐라고 했냐? 메모리 월이라고. 메모리가 벽이에요. 왜 벽이냐? 이 시스템 반도체의 성능이 이만큼이 있으면 메모리 반도체 성능은 아무리 많아도 얘보다 훨씬 더 느립니다. 만들기가 훨씬 더 어렵거든요. 만들기가 쉽긴 한데 이것이 집적도 있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말하자면은 얘는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용량이 남아나는데 여기는 아주 부족해요. 그래서 메모리 월이기 때문에 메모리가 많으면은 데이터 저장이 많이 있으니까 저장되는 게 많으니까 저장이 많아지려고 치면 그게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노트북의 속도가 느려졌다. 그럴 때 이 D램을 사다 끼시면은 속도가 빨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노트북 같은 거 사게 되면은 바로 D램을 사다 끼거든요. 그럼 속도가 확 빨라집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 낸드 프레시라고 하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장 매체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외장 하드 아니면 USB 이런 것들처럼 있는 것이고요. 특히 낸드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실제 제품화를 시켜가지고 아주 큰 이익을 얻었고, 물론 지금은 약간 이 중국과 SK나 삼성 같은 게 경쟁하는 체제가 되긴 했지만 이게 뭐냐면 우리 보면 많이 아시는 아이폰이죠. 소위 모바일 폰이죠. 모바일 폰에 실제 이 낸드 프레시처럼 가벼운 저장 매체가 없었으면 실제 제품이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때 2008년도 전후로 해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그때 사장이었던 황창규 대표를 만납니다. 삼성전자 사장이죠. 만나가지고 애플에서 이번에 그때는 모바일 폰이라고 안 했습니다. 이 휴대용 저장 장치, 휴대용 컴퓨터 만들 건데 당신들이 해줄 게 뭐냐면 되게 가벼운 메모리 없어요? 왜냐면 그때까지 메모리가 뭐냐면 HDD죠.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네, 요거 있습니다. 요거 말고는 되게 무겁게 됐어요. 요거 말고 아주 가벼운데 저장 잘 되는 거 없습니까? 했을 때 삼성이 이거를 준비했었죠. 네, 그래서 이 낸드 프레시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모리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삼성전자에서 이때 이후로 1등했고 삼성전자에서 이때 이후로 1등했던 사람이 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현재는 경쟁 구도인데 우리나라 국내로 보자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어떤 효자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발전을 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게 메모리 반도체 이 전체 대비 시스템 반도체는 여전히 훨씬 더 매출이 더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반도체가 장착된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소형화되고 좀 복합화되고 있긴 하지만서도 이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거 두 가지의 구분 같은 거 여전히 기억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여전히 돈 잘 벌고 있지만 여기도 확대하면서도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만드는 제품이 메모리라고 하는 기억 제품과 처리라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나눈다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오늘 알 사람 중에 첫 번째가 정보 이론의 클로드 셰년이 있었죠. 네, 클로드 셰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실 분이 누가 있냐면 바로 보시면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이 천재를 기억하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2차 대전 났을 때 다 미국으로 도망갔던 똑똑한 사람들 중에 몇 명인 거죠. 클로드 셰년, 폰 노이만 이 사람들이 뭐 한 거냐? 이 사람이 정보 이론을 만들었고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간처럼 움직이는 장치라고 하는 컴퓨터라고 하는 걸 만들어 봅시다. 근데 그러한 컴퓨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바로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로 나눠봅시다라고 하는 것에
가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폰 노이만 선생님이 어떻게 가정했냐? 왜냐하면 반도체를 만들 때 혹은 컴퓨터를 만들 때는 이 메모리라고 하는 기억 장치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이거를 나눠야 기능이 구분이 돼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 보시는 CPU가처럼 시스템 반도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있더라. 그럴 때 얘네들이 기능이 나누어져야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것에 이론을 만들었고, 그게 현재까지 만들어지는 바로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어려우시더라도 어떤 나가서 얘기하실 때 폰 노이만 정도만 얘기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게 중앙 처리 장치죠. 이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반도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가 주 기억 장치, 보조 장치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가 대표적으로 이 소위 얘기해서 PC 시대죠. PC 시대 때 뭐가 나왔냐? 바로 CPU죠. 중앙 처리 장치. Central Processor Unit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가 주기억 장치가 보시는 것처럼 이 DRAM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NAND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RAM과 NAND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죠. 여기도 동일하게 시스템 반도체는 CPU다.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DRAM과 NAND라고 하는 것들이 유지가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최 강자가 누구냐?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인텔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들었던 나당 했던 거 있죠. 그 소리. 그 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남아있는데 인텔이 그렇게 현재 좋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이 시대, PC 시대 때는 굉장히 엄청나게, 그래서 인텔을 만들 때 우주인이 와서 만든다고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인텔 반도체가 있었었고요. 이때 인텔이 바로 주로 요것을 실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인텔은 이 D램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D램 만들었다가 이걸 어떻게 한다? 일본에 뺏겨요. 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일본에 뺏겼었고, 그 뺏겼던 일본 반도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뒤에 다시금 삼성이 가져와서 일본을 눌러버리죠.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988년 정도 때 뭐가 있었냐면, 특히 88년, 90년 초반 정도에 이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항상 미중 무역 관세가 여전히 문제되고 미국이 관세를 때리고 막 이러고 있죠. 여전히 이 시절도 미국이 관세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메모리 산업이 죽어나가자, 인텔이 안 되자 미국이 한국하고 일본한테 반덤핑 관세,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반덤핑 관세 확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특허국이나 상공부가 엄청 잘했고, 삼성 같은 데서도 IP, 특허 쪽에 대한 팀이 생기면서 그때 관세가 원래 80%였던 거를 뭐 3% 내리고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외려 일본한테는 관세가 유지가 되고 우리나라 관세를 확 깎아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제품, 특히 D램 쪽이 글로벌 1등 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게 이때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드는 PC,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윈도우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그래서 이때 윈텔리즘이라고 하는 형태의 단어. 여기가 거의 전자산업의 과점을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도 D램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 인텔은 잘 보이면 되겠죠. 그때 인텔한테 가서 승인을 받고 뭐 이런 형태가 됐었고, 이걸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해가지고 메모리 업계에서 1등을 하게 된 게 삼성의 성과였고, 이때 인텔이 아주 지배했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게 뭐죠? 바로 모바일 폰입니다. 모바일 시대가 팍 터졌어요. 2000년 초반인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던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생겼고, 그게 휴대용이라고 하는 게 됐습니다. 이 휴대용 폰의 가장 특이한 점이 뭐냐? 보시는 것처럼 이 CPU나 소위 D램 같은 게 PC로 있을 때는 우리가 전원이 꼽혀있죠. 꼽혀있다. 그건 뭐다? 전원 장치가 무한이에요. 근데 손으로 들고 다녀. 항상 여러분 뭐가 안 좋죠? 배터리 문제가 생깁니다. 배터리 문제. 배터리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력을 덜 써야 되는 반도체 기기가 필요해진 거죠. 그럼 반도체 기기가 덜 쓸 때 사람 덜 쓰는 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도체 성능이 기존에는 고전력의 고용량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저전력으로 반도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좀 아시는 분은 우리가 LP라고 해요. LP. 로우 파워라고 얘기하죠. 저전력 반도체들이 이때부터 확 나옵니다. 그때 나왔던 게 뭐냐? CPU는 너무 복잡하고 용량이 큰데 전력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거 말고 우리가 단순하게 설계합시다라고 해서 이때 이 모바일 폰에 설계했던 회사가 뭐냐? 보시는 것처럼 퀄컴, 애플,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가 샀던 ARM, ARM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전력 기기를 위한 시스템 반도체 설계 같은 것들이 새롭게 팡 터집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존의 PC가 여전히 있긴 하지만 마켓에 80이었다가 20%로 쭉 줄어들죠. 이때 채웠던 게 우리가 손 안에 다 들고 있는 모바일 폰이 텅집니다.
말하자면 삼성, 우리나라 산업은 이때, 이 모바일 시대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이 찾아와서 만들었던 거, 우리가 손 안에 들고 있는 폰 중에 이런 거 있죠. SD카드랑 조그만 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다? 낸드 플래시, 가벼운 저장 매체 같은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저전력 저장 매체가, 저장할 수 있는 반도체가 나왔고, 이렇게 소위 저전력 기반에 갖고 있었던 반도체 제품이 나왔고, 이때 이게 바로 모바일 시대를 열었던 시대입니다. 특히 삼성은 뭐다? PC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 펑 터져가지고 글로벌 1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2018년까지 얘기인 거고요. 이때 17년 동안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죠? 소위 이세돌이죠. 이세돌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AI라고 하는 게 옛날에 되게 엄청난 겨울이었는데 갑자기 AI가 필요하대, 된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가 바로 2022년입니다. 예전에 오픈 AI라고 하는 게 나오죠. 소위 챗GPT라고 해가지고 이 GPT라고 해서 이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AI 기술이 공중에 딱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 뭐가 필요하지? 봤더니 그때에 동일하게 여전히 폰 노임 아키텍처 지켜집니다. 이때 나왔던 게 뭐냐? GPU라고 해서 이것을 설계하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터져버리죠. 2025년 기준으로 이 영업이익률이 75%. 말도 안 되는 기업이겠죠. 이 정도가 됐습니다. 왜 근데 이러냐? 얘네들은 GPU, 그래픽 프로세서 유니트예요. 아까 보시면 이미지라고 하는 처리는 뭐였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X, Y 좌표의 RGB였다. 요것을 처리하는 게 이미지를 한 장 처리하려면 이것을 우리가 병렬로서 다 처리해야겠죠. 병렬 처리가 뭐냐? 곧 우리가 AI의 파라미터 수족에다 얘기해줬습니까? 파라미터 수족에 하는 거하고 이미지 처리랑 되게 유사한 거죠. 예, 기존의 반도체 정보는 뭐예요? 시리얼. 1 다음에 2 다음에 3 넘어가는데 여기는 이만큼을 같이 처리해야 돼요. 이 평면에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들의 기술이 발달했던 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프로세서 유니트가 실제 AI용 칩의 정보 처리에 아주 유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GPU가 아주 품귀 현상인 거고,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와야 돼요. 그게 바로 기존 대비 데이터를 많이 갖고 와야겠죠. 많이 갖고 온다? 밴드위스가 높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지금 현재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이 힘들고 SK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하게 이익을 벌고 있어서 다행인 HBM, 소위 고대역폭 메모리. 대역폭이 뭐다?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 요것이 가능해지면서 여전히 보시다시피 이 GPU라고 하는 것과 HBM이라고 하는 것에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구분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것들의 반도체가 새롭게 나오고 있더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보자면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의 구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 반도체 시장에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에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기기의 도입에 따라서 그렇죠? AI까지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반도체업이 발전되고 있고 회사들이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보시는 바처럼 결론적으로 반도체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오랫동안 발전되고 있고 현재 2024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마켓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 1,800억 달러, 시스템 반도체 3,600억 달러. 보시다시피 이게 1대 2죠. 그 다음에가 보시면 D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중에서 1,000억 달러, 낸드가 800억 달러. 이것은 보시면 얘네를 만들 때 이게 칩이죠. 칩 만들 때 만들어야 될 장비나 소재가 이 정도랑 비슷합니다. 외우시기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대부분 연에 6.5% 이상 정도의 마켓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성장세가 꽤 높은 산업인 거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나라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 설계하는 쪽에는 미국과 뭐 대만과 서구 쪽이 가깝고 장비나 생산 쪽은 한국과 대만 이쪽이 가깝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반도체 제품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의 산업들이 변화될 때마다 반도체 제품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때에 따라서 메모리,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등등의 발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반도체 산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산업과 좀 더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다음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